네, 안녕하십니까. 강영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직지사 놀러 와서 그 이후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지사에 템플스테이 한 2박 3일, 3박 4일 가끔 옵니다. 가끔 와서 물론 구미에 잘은 모르지만 구미에 또 산사도 또 느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감기가 무량한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괜찮나요? 지방시대라는 걸 가지고서 제가 좀 최근 얼마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앞서 사진에도 나왔지만 김병준 위원장님 모시고서 제가 인수위 기획운영실장으로 이 지역 국정과제를 좀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7가지 지역 정책 공약, 대선에서의 공약,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좀 같이 50여 명의 인수위 전문위원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철우 우리 경북지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아마도 처음으로 인수위 역사상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의제화가 돼서 이렇게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만드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유의 중요성을 이철우 지사께서 바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50여 명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포함하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경북도의 국장을 포함해서 14개 시도의 국장들, 정부 부처의 또 국실장들 이렇게 같이 한 50여 명이 정말 한 50여일간을 인수위에서의 지방 정책 과제를 선정하는데 같이 노력을 했던 52여일의 인수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의 선도 주자인 이 경상북도에 그리고 산업의 가장 중요 앞서 있는 주도 여건으로서의 구미에서 이렇게 강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저한테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외교학과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첫 직장이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8년 3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인연이 전창록 우리 경제진흥원장과의 인연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놀았고 전창록 원장은 일터에서 많이 놀았고요. 그러나 결국은 놀던 술을 마시던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쭉 제일기획 이후에 청와대도 있었고 총리실도 있었고 마지막 인수위까지 있었는데 조금 요란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참 여러 가지 호칭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영환 씨부터 시작을 해서 쭉 회장. 근데 사실 교수라고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강의를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강의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딱 석사 과정을 수업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게다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수라고 했지만은 교수의 경력은 되게 좀 일천한 그렇습니다. 지방시대를 딱 만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왕 만든 김에 책도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한번 지방시대라는 책도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우리 내 땅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방시대 지방시대.com에 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한 20대 중반의 여성 우리 행원이 한 30분간 이게 만든 통장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지방시대면은 그 살덩이 관련된 지방 그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 이거 만들고 단백질 연구소도 만들게요 하고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방이라는 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직은 익숙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더, 특히나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지방 문제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요란한 삶을 살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나름대로는 좀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관성? 삶 속에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지만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그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시쳇말로 당정청산학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학교, 산업 현장, 연구소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이 아마 오늘날 이런 결국은 처음 시작한 광고에서 지방까지 왔습니다. 지방시대까지 왔어요. 조금 발상을 좀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원숭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거 원숭이는 제가 1998년, 9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이미지 관리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북교역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때 개성공단, 그다음에 이제 그 금강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백두산까지 얘기 나오는 그런 회의에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하는 과정에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게 어떤 노래가 흥얼거리는 거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이제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숭이 하면 우리는 늘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워왔던 것 같아요. 원숭이 진화를 해서 남방의 원숭이가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까지 우리는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거의 99%의 유전자가 거의 인간과 같다. 그런 속에서 우리 인간은 남쪽 원숭이로부터 쭉 진화해 왔다. 이거를 정말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배웠는데 어느 날 우리는 어렸을 때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학적, 물리적 사고를 좀 더 숭상하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과 그 교육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순수하게 그렇게 배웠던, 느껴왔던, 같이 재미있게 지냈던 그 이야기, 그 노래는 사라져버리는, 우리에게는 이 원숭이 똥구멍부터 백두산까지 가는 이 화학적 결합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는 그냥 사장된 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런 물리적 사고를 무지무지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1교육이라는 광고에서 첫 사회생활 감사한 거는 이런 사고를 제가 배웠고 그리고 일로서 했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어떤 분들 만나더라도 젊은 친구들,
중고생들한테 강의한다 하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물리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닐까? 물론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그 밖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남겨져 있는 쌓여 있는 그 화학적 사고 이거의 중요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광고회사부터 지방시대까지 지방시대 나름대로 전도사를 좀 자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고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게 저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크리에이티브는 합이다. 합이다. 그 합은 새로운 합, 디자인도 마찬가지 새로운 합이고 예술도 새로운 합이고 아트와 카피, 기술과 인문학의 합. 그 합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낯익은 요소들 있잖아요. 백두산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낯익은 요소들 이것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새롭게 결합하느냐 이게 크리에이티브다.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들, 어려운 것들을 발견해서 낯익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작은 거, 원숭이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거 사고의 영역에서 그게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지방시대라는 데 생각을 조금 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인구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마 지역은 더 심각하고요. 계속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국가적인 문제가로 대두되고 있죠. 도시의 문제 매우 중요한데 도시의 몫이 마찬가지로 많이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지역은 너무도 힘든 상태가 있습니다. 어쩌면 소멸의 지경까지 이르러오고 이건 거의 망국의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균형 발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방마저도 정말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이 정말 지상과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히 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판교로 가고 있죠. 이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대통령이 35번에 걸쳐서 취임식에서 밝힌 자유라는 것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자유. 저는 자유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자유가 복원되려고 한다면 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장주의의 복원입니다. 대도시와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매우 심합니다. 그런 문제들, 규제와 개발의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충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의 역할 하나. 또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 불균형의 문제는 그 앞에서는 정의도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같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서울에 있느냐 구미에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구미에서 대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나온 사람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게 우리 구미의 청년들입니다. 절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걸 복원하는 거, 자유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정의를 되살리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우리의 지방시대가 가야 될 목표이자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도시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국가 존망의 문제입니다. 82개 군 중에서 69곳이 향후 30년 내에 소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미의 인구 41만 명이 뚫렸죠. 원래 42만 명을 넘어가다가 41만 명이 뚫렸고 언제 30만 명대로 뚫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거 게다가 청년 인구들이 더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면적이 수도권과 우리 지방 비서수권 간의 격차가 면적이 80%가 넘어가요. 88%, 88.2%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GRDP나 취업자 수나 인구는 수도권이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의 몰림 현상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한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발생된 겁니다. 2020년에 우리 GRDP는 데드크로스를 거쳤고 그렇습니다. 취업자 2017년, 인구는 21년도에 이런 정도로 지금 최근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몇 년 이상 지나면은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6대4가 될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거는 곧 저는 국가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의 존망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은 과밀 때문에 망가지는 거고 이 비수도권은 저개발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망가지는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이렇게 불공정한 그런 상황, 공간적 정의,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에서의 공간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정도를 보더라도 인구는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이것만큼이나 인구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역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도시에는 생각이 있다고 하죠. 구미라는 동네, 여기 구미 동네는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도시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화 그 문화가 있는 그 단지 그냥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안고 있는 도시 자체에 안고 있는 생각이 있는 동네죠. 이 유현준 그 건축가과 교수가 한 말, 남대문이 불탔을 때 자, 이것도 문화재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유현준 교수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대문이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문화재를 칭한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구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물리적인 모습 하나하나 그것이 구미의 모습이 아니라 구미의 산업과 사람들과 그 동네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 그게 구미라는 이 도시의 사상이고 생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메니티라는 것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사실은 뭐 혁신도시 뭐 등등해서 김천 뭐 여기에 이제 혁신도시 만들어주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과 연구소와 학교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여건들이 혁신적인 여건들이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플러스 거기에 어떻게 경제, 교육, 문화 등등등의 기능들이 그 정주 여건으로서 담겨져 있느냐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혁신도시는 그냥 지금 현재 김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주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우리가 이 김천 구미 이 도시 내에서는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정말 즐겁게 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정주 여건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안 떠나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때려짓고 새로운 그 공공기관 이전의 그런 거에만 목매서 이렇게 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또 만들어야 되는 문화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이라는 인구.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청년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아직 그다음에 인구의 그 어떻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정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달리 쓰고 법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경우는 이준석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느 도시에서는 이준석 청년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저기 전라도의 장흥 곡성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너무도 다른 그만큼 우리는 청년을 이야기하면서도 청년의 일자리 뭐 청년 떠나가고 있는 이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개념조차도 안 되겠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도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25.2%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지금 20.7%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예요. 타 지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경북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북, 전북, 경북, 전남 이런 데 동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박사 논문을 좀 사실 제가 늦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박사를 하게 됐는데 진짜 저는 늦게 한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썼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바로 해서 석사 박사를 했으면은 아마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야 인구 문제 되게 중요하고 청년 문제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청년도 예를 들면 경제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공장 무슨 건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청년 인구에는 마이너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죠. 그다음에 공공 지원금에 마찬가지고. 근데 생활 편의라든가 문화 가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청년 인구를 잡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청년 인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정인 경우 노령 인구에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시대는 제가 인수위 기간 동안에 우리 인수위 김병준 위원장을 모시고서 약 한 50여일간 같이 고민을 하고 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지금 3대 약속 15개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의의 문제, 우리 이
지역 발전의 문제는 정의를 훼손시키는 문제고 이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공간적 정의를 구현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타이틀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5대 과제를 검토를 하면서 10개 또는 12개 정도의 국정과제로 중복과제 빼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그 과제가 확정될 겁니다. 7월 20 며칠 정도 중심해서 전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는 한 10개 또는 12개 정도의 국정과제 지역균형 발전 관련돼서는 이렇게 책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지역 주도성, 진정한 지역 주도성.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이 부분 하나. 또 하나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증시켜야 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역 고유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요 세 가지 모토 하에 15개의 국정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방 분권 강화입니다. 사실 6월 1일 날 지방 선거 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 정부가 출범되고 있지만 이철우 지사님도 통탄해야 하는 게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역균형 나발이고 뭐고 간에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중앙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중앙에서 다 가져가니까. 도지사가 그럴 지경인데 구미시장 정말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지 국가 대신해서 하는 거 한 60-70% 예산 그거 조물락거리는 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하는 거 이거 외에 구미시장이 자기 재량을 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죠. 그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입법권 등등부터 시작해서 기관 구성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경찰권 이게 지금 자치경찰도 경찰 퇴임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지금 변질되어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죠. 지방재정 돈이 있어야지 뭘 하는데 이거를 많은 부분들 넘겨줘야겠다. 이거에 지금까지는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권력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다 움켜쥐고 있죠. 그들의 논리는 지방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쓴다. 막 쓴다라는 것 때문에 안 주려고 하죠. 안 주려고. 근데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확고하죠. 만약에 기재부 공무원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너부터 먼저 지방으로 파견 나가서 한 2년간 지방을 알고 와라 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셨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래서 특히나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제 지금 보면 2008년도에 균투 예산이 한 10조 가량이 됩니다. 근데 늘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2022년 현재 그냥 10조에서 한 몇천억 정도 올라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근데 거기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율적 예산, 그러니까 포괄보조금, 맘대로 좀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은 과거에 7조 8 정도 되는 것이 지금은 2.3조, 3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공모사업 같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정부 부처에서
주물르는 거, 그 예산은 과거에 3, 4조에서 지금은 7조가 넘어가요. 그건 곧 뭐냐면 균투 계산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한 국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물르고 있는 거죠. 이 공모 사업 해가지고 자꾸 이제 경쟁 붙이는 거죠. 경쟁 붙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좀 나눠주기 나눠주기 하고 결국은 국가가 주도하에 주물럭거리는 그런 예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근데 이거 풀겠다는 거죠. 자율 예산으로 더 강조시켰다, 강화시켰다.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 보조금 제도 같은 거 개선하고 요즘 보면 저기 뭐 교육 보조금 그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는 돈이 남아 돌아요. 애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국세 20.97%를 교육 쪽으로 가는데 그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방대 놀고 있는데 지방대가 돈 없는데 차라리 지방대에다가도 갈 수 있게끔 좀 바꿔보자. 요거 지금 추경호 장관 쪽에서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돈이 넘어와야 되고 그 돈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거 잘 못 쓰면은 주민들이 많이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표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재량을 지자체장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제 개편 이거는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 지금 보면은 학생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이 민도도 교육에 대한 생각도 매우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쌍팔년도식의 교육으로 가지고서 그것이 용인되는 시대는 아니죠. 교육 선택권의 자유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교과 과정이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뭐 등등등 왜 그걸 교육부가 너네가 규제를 하냐 그 방법이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대안학교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그런 것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너무 그것을 도입을 일찍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 그래서 아마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이 시범 사업을 해서 거기서 교육부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검증해서 전국으로 좀 확산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요 교육 대안학교라든가 뭐 이런 거 교육자유특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 역량을 제고화시키는 것. 이제 플래너들이 진짜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 원장님 같은 이제 와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급여 차가 있을 거예요. 저 삼성전자에서 월급 이만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급여 차가 있을 수 있는 이거 룰을 좀 바꾸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야 이러이러하니까 좀 더 전문가들도 와서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활기찬 기획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지나치게 행정적인 발상으로 규제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정하고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 신경영을 할 때 제1기획에서 그 당시에 전략기획실에서 신경영 추진팀의 그런 담당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변화의 상징으로 7사제, 그다음에 AS 삼성에서 넘버원, AS가 굉장히 강하다는 삼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AS가 강한 게 뭐가 자랑이냐? 넘버원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였죠. 그다음에 평가의 기본 틀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백투더 베이직 같은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좀 파격적으로 인사 혁신을 하고. 그래서 뭐 여성 전담팀도 만들고 여성 쫙 등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원 주 2일 이상 현장 근무를 하고. 지식 경영, 그러니까 기록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창의력 중시의 경영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의 삼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삼성의 전통적인 가치 장점인데 그 조직에서 하던 거를 개인 영역까지. 그래서 타임 리포트제를 해서 마침 맥킨지가 하듯이 이런 것들이 그 일선 현장으로 들어간.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공무원. 그래서 얄미운 삼성에서 배려하는 삼성으로 좀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에서 우리는 이런 삼성 신경영 같은 것도 한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기반 강화. 이거는 이제 메가시티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거는 조금은 지역 기반으로 메가시티 얘기할 게 아니라 기능 기반으로 가자. 구미 또 김천은 경북의 윗단이잖아요. 윗단인데 저는 그래요. 뭐 대구, 경북 메가시티 좋은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충북과 충남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대전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례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광주랑 같이 묶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차라리 충남하고 하자.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런 건 되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지역 기반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서로 간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자체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자율권을 주는 만큼 책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민투표 제도라든가 지방의 투명성, 감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 특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OG라고 오퍼튜니티 존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테크 UK 해가지고 영국의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정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 패러다임 자체를 기관 이전이 아니라 기업 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구미에서 아직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기회발전 특구의 처음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작년 12월경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세종시의 경우 1번 구미 국가산단의 경우 해가지고 보고서를 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미에 맞는 특화 산업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기준은 지자체장,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장에 야 우리 한번 구미를 한번 선정을 해보자. 구미에서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미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구역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인력 양성 체계를 어떻게 둘 것이냐, 대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학교에 있는 일자리, 대학교에 많은 과들이 있는데 그 특구의 특화 산업의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느냐, 과 없다면 만들기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뭐 특구 이런 거는 인정 그거 외에 스스로 만드는 지자체가 만드는 그런 특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뭘 풀어준다, 뭘 풀어달라 이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단지, 인재양성 계획, 그다음에 이 규제 요 부분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지역 중앙정부 아마 균형발전 뭐 지방화 지방시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랑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오케이가 되면 전례 없는 확실한 세제 혜택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세제 혜택에는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긴 한데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거 의미 없다. 사업주에게 가야 된다. 사업주에게. 그래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업승계 관련돼 가지고 확실한 세제 혜택. 그래서 법인 이외에 이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지자체가 디자인한 특화 모델, 그 다음에 규제 풀이, 요 3박자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진짜 경상북도와 구미가 만드는 특구가 되는 거죠. 어디 무슨 뭐 경기자유청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 부분은 아마 이철우 지사가 가장 발빠르기 때문에 이걸 해낼 거예요. 가장 여기에 앞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미 같은 경우는 규제 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특화 발전 모델 잘 저기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이제 공공기관 뭐 지방 이전 뭐 쭉 가져가는데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대통령은 그냥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세일즈를 해라 와서 지자체장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밖에 농산어촌 지원 문제 그리고 대형 국책 사업 관련된 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고요. 기업 기반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아마 여기 우리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학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정부 사업들, 혁신 캠퍼스 타운, 혁신 융합 캠퍼스 뭐 등등등 이거를 좀 더 좀 구조조정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로 육성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 우리 모종린 교수가 대단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대통령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관심이 대단히 많죠. 이 지역에 구미에 맞는 그 지역 그 동단위에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 또 거기에 또 지역 대학에서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의 인력을 좀 양성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네 마을 로컬 브랜딩 뭐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는 뭐 이런 체제를 좀 강조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 사회 문화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 근데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는 대단히 폐쇄적이더라고요. 움켜쥐더라고요. 국가 정부 주도로 모든 걸 가져가려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간에 문화 영역에서도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그러니까 각 대통령은 14개 시도, 그러니까 서울까지 포함해서 17개 시도에 각각 7개의 대통령 공약, 대선 공약을 발표했어요. 경북도 마찬가지 7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 17개 시도가 너무 이 뭐랄까요, 커버리지하고 이게 달라요, 사이즈가.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특위에서는 15개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15개의 정책 과제로 막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서 대통령은 이거를 매우 중시해서 물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 먼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 공약을 그냥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 시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7개, 그다음에 이거 각각 세부적으로 15개의 정책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 신문에도 가끔 나오지만 현재 위원장이 사표를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조정이 돼서 가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도 워낙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지방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15개의 정책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 우리 지역 공약 확실하게만 챙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 인수위 했던 우리 같이 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아마 이제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2024년 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거에 어떻게든 간에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계획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도 많은 국가의 정부위원회 움켜쥐고 있는 그걸 좀 바꿔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관련 법적 정비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실현되지 된다면 그래도 처음 이렇게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노력들과 함께 한다면 아마 지방시대 그래도 아마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가야 할 그 틀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과 아까 이제 도시에 관한 문제, 인구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인수위 끝나자마자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 장로 원장하고 페이스북에서 하다가 이런 거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귀중한 만남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되게 방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시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설치됐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수위에서 작업한 내용들과 현 정부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방향성들을 지방 정책에 대한 것을 소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사업을 해봤고 이렇게 지역에 와서 있은 지 한 7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만큼 그 인수위가 지금 제시하는 것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좀 이렇게 감이 안 온다. 이미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기업들을 지방에 보냈지만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전 가족을 데리고 내려와 있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적 순으로 수도권에다 몰려있지 절대 지방대학 우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인수위원 내에서 지방이 뭔가 잘 돼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혹시 그 의원들 중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좀 분산 좀 시키는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나오진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항상 그 공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러다가 검토하다가 끝내버리는 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좀 지방으로 좀 분산을 하자. 네,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 그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전에서 충남대학교를 좀 키우자. 충남대학교를 좀 키우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충남대 또 한밭대 이 국립대학교인데 이 두 개를 합치자. 그리고 공주와 또 이 천안까지 넘어서서 정말 좀 더 큰 충남대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지역에서의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그런 노력들이 먼저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교를 또 부분적으로 내려오고 그게 맞지. 여기서 그러한 노력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서울에 있는 저기를 내려온다 한들 그게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할까? 저는 그거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부분, 자율성이라는 부분,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 좀 이제는 이왕지사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로 이 지방의 스스로의 좀 능력을 좀 줘서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거 힘을 좀 기르면서 그 외부로부터의 오는 그 플러스 요인들을 합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더 지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구미, 예를 들어 포항 이런 데를 좀 더 강화시키자. 여기 지역 역량을 좀 더 우리 스스로 좀 키워보자. 그 힘으로 끌어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온다 한들 과연 이게 약발이 먹히겠는가? 저는 좀 그런 문제가 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온다 하더라도 기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잠깐의 플러스 요인이지 그게 그 패러다임이 바꿀 만큼의 뭐 긍정적인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지역의 풀뿌리와 이 지역의 역량을 좀 키우는 방향 쪽으로 좀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자율성 확대 뭐 시범주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일단은 좀 대안학교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야 서울보다 훨씬 나아 여기 예를 들어 학비가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서 그래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 이거 훨씬 나아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하고 하는데 좀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만 가다 보면 대단히 좀 답답한 또 다른 시행착오 결국에 와서는 뭐 한 3, 4년 뭐 반짝하다가 또 사그러드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